결혼식 피로 연장 한쪽 구석에서 저는 그 봉투를 처음 봤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두껍고 묵직하고 아무 표정도 없는 봉투. 시누이 민지가 핸드백에서 꺼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그 감각. 20년을 살면서 익힌 감각이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직전 몸이 먼저 아는 그 느낌. 딸 아이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아직 시야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딸 이수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이 드디어 제 가정을 꾸리는 날. 아침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마스카라를 3번이나 고쳐 발랐습니다. 그런데 피로연이 끝날 무렵 하객들이 아직 테이블을 채우고 있던 그 시간에 민지는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형수, 잠깐만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목소리, 아니, 뭔가를 즐기고 있는 목소리. 저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수연이가 멀리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웃으면서 봉투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A사 용지 3장, 깔끔하게 제본된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2024년 11월 3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장례도 채 치르지 않은 그 시간에 민지는 이미 이 봉투를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필 오늘 제 딸의 결혼식 날 피로 연장 한 켠에서 이걸 꺼내든 겁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본인 이규하는 하기와 같이 재산을 처분한다. 서울시 마포구 소재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시세 약 9억 원. 전부 아들 이민준 단독 명의로 이전한다. 경기도 양평 소재 토지 약 200평. 아들 이민준에게 귀속한다. 금융자산 일체. 아들 이민준에게 귀속한다. 저는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어딘가에 있는지, 혹시 며느리 정순이라는 3글자가 단 한 군데라도 적혀 있는지. 3장을 다 뒤졌습니다. 앞면, 뒷면, 여백까지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저는 29살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이규환 씨는 그 당시 이미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혼자 거동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대에 접어들 무렵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이 나빠졌고 거동이 불편해졌고 나중에는 인지 기능까지 흐려졌습니다. 병원은 제가 다녔습니다. 새벽 응급실도 제가 갔습니다. 명절에 시누이 민지가 오면 하루 이틀 반짝 도와주고 사라졌습니다. 남편 민주는 회사가 바쁘다는 말을 20년째 했습니다. 기저귀를 처음 갈아들인 날을 기억합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깨끗하게 다시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서류 3장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형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 뜻이 그러셨으니까.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그 얼굴에 무슨 표정이 있는지 지금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미안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무언가의 해방인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봉투는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제 딸의 결혼식 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 제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그날을. 저는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피로 연장 반대편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신랑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수연이. 저 아이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이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고.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딸의 결혼식을 망치지 않겠다고. 샴페인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들키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지 않았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았다고. 별거 없었다고.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서서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저는 29살 겨울에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민주는 그때 32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저는 그걸 듬직함이라고 읽었습니다.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듬직함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것을. 시아버지 이규환 씨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밥상머리에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살림 다 한다. 선언이었습니다. 환영 인사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규칙고지.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장만 봤습니다. 첫 해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거동이 가능했고
시어머니는 살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지만 명절마다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음식 타박을 했습니다. 간이 짜다 싱겁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했다. 저는 매번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딱히 죄송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가장 빨리 상황을 끝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연이가 태어난 건 결혼 이듬해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석 달 만에 다시 시아버지 밥을 차렸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옛날엔 낳고 바로 일어났다고.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를 등에 업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아무도 안 했으니까. 시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제가 38살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건 자연스럽게 제 일이 됐습니다. 민주는 회사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애들 학원 픽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학교에 보내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버스를 탔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비뇨기과, 병원 이름들이 제 수첩에 빼곡히 적혔습니다. 신장이 나빠진 건 그로부터 3년 뒤였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주일에 3번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왕복 2시간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1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제 몸이 아픈 날도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 39도 열이 났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 투석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해열제를 2알 먹고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많이 아파 보이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인지 기능이 흐려지기 시작한 건 시아버지가 75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방금 드신 약을 또 찾으신다거나 점심을 먹고 저녁이 언제냐고 물으신다거나 저는 매번 같은 표정으로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화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치매 노인에게 화를 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저귀를 처음 채워드린 날 밤, 저는 욕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서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나왔을 때 손가락이 불어 있었던 건 기억합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6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나 싶었습니다. 민주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불을 껐으니까.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29살 첫날 밤에도 이랬구나 싶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천장을 보고 있구나. 그게 서러웠습니다. 힘들어서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한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는 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이름을 부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 그 말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 하나로 20년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도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나은 마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시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가 왔는지 무슨 서류가 오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알려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냥 20년을 해온 것처럼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아직 환했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축하한다는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조명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색이었습니다. 꽃 장식, 흰 테이블보, 드레스 자락.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유언장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A사 3장, 차갑고 납작한 종이. 아까부터 손끝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건지 떨리는 건지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수,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요. 오늘 수연이 결혼식이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배려하는 척의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20년 동안 배웠습니다. 저 말은 배려가 아닙니다. 저 말은 오늘은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흐지부지 되니까 오늘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민지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지가 자리를 뜨면서 지나간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 친척 어른들 몇 분과 함께 민지가 그쪽으로 걸어가더니 시어머니 귀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장면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 옆 사람이 또 저를 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아주 작게 그 테이블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민지가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피로 연장에서, 제 딸의 결혼식 피로 연장에서 유언장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웃으면서 하객들 사이를 돌아야 한다고.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둥 옆에 서서 그 테이블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들고 신랑 손을 잡은 채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 가장 예쁜 얼굴로. 엄마 여기 있었어? 사진 찍자고 찾았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이가 드러나도록 웃었습니다. 볼에 힘을 줬습니다. 눈가에 힘을 줬습니다. 20년 동안 익힌 얼굴이었습니다. 속이 어떻든 상관없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얼굴. 그래, 어디서 찍을까? 수연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면서 핸드백 안의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납작하게 접힌 A사 3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맨이 하나, 둘, 셋을 셌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찰나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수연이 옆에 있으니까 웃어졌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수연이가 신랑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친척 테이블의 웅성거림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 한 분이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슬쩍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의 온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동정인지 수군거림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남편 민준을 찾았습니다. 하객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거였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로 연장 중간쯤 회사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과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유언장.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그런데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민준이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 쪽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11월의 하늘이었습니다. 맑고 차가운 하늘. 저는 잠깐 그쪽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척 어른 한 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작게 말하는 척했지만 들렸습니다. 이규환 씨가 그렇게 했다고. 며느리는 쏙 빼고.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꺼봐요. 20년을 고생했어도 결국 남이야 남. 남이야 남.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창문을 계속 봤습니다. 11월 하늘을. 아무 표정 없이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신랑 신부가 또 무언가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여전히 환하고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만 그 한가운데서 혼자 11월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연이 내외는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웨딩홀 주차장에서 딸을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저는 그래, 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히터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납작하게 접힌 유언장 3장. 아까부터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 3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데 계속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민주는 넥타이를 풀면서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가 멈췄습니다. 앉아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테이블 위 어딘가로 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이 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민준이 뭔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테이블만 봤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어요? 후에 알았어요? 침묵. 민지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침묵.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이번엔 민준이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해석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민준 씨,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고 조용하게. 나 지금 화 안 났어요. 진짜로. 그냥 알고 싶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민준이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피로함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인지. 저는 그 눈을 20년 동안 봐왔는데 그날 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바깥은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그쪽을 봤습니다. 한참을. 저는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두 번, 반듯하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죠. 민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정이었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임종을 지키던 그 한 달. 제가 병원을 오가고 약을 챙기고 손을 잡아들이던 그 한 달 내내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제 이름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딱 그 말만 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봤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정순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유언장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대해서. 그게 걱정돼서 묻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소란을 피울까봐 묻는 건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싸워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오늘 밤 민준의 이 침묵이 유언장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유언장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쓴 겁니다. 원망할 수는 있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닐까? 설거지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식기를 담갔습니다. 하루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20년이 무너지는 날 밤에.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에 싱크대가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 집에서 2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밤을 어떻게 보내셨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연이 내외는 신혼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웨딩홀 주차장에서 딸을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녀올게.
저는 그래, 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에 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히터 소리만 났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있었습니다. 납작하게 접힌 유언장 3장. 아까부터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 3장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데 계속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민주는 넥타이를 풀면서 안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가 멈췄습니다. 앉아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테이블 위 어딘가로 내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이 말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민준이 뭔가를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다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테이블만 봤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알았어요? 후에 알았어요? 침묵. 민지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침묵.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이번엔 민준이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해석하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민준 씨,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고 조용하게. 나 지금 화 안 났어요. 진짜로. 그냥 알고 싶어요. 당신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민준이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피로함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인지. 저는 그 눈을 20년 동안 봐왔는데 그날 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바깥은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그쪽을 봤습니다. 한참을. 저는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 2번. 반듯하게.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죠. 민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정이었습니다. 한 달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임종을 지키던 그 한 달. 제가 병원을 오가고 약을 챙기고 손을 잡아들이던 그 한 달 내내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제 이름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딱 그 말만 했습니다.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봤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정순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유언장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대해서. 그게 걱정돼서 묻는 건지 아니면 제가 소란을 피울까봐 묻는 건지.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싸워야 하는지, 포기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이 침묵이, 오늘 밤 민준의 이 침묵이 유언장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유언장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 쓴 겁니다. 원망할 수는 있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닐까? 설거지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식기를 담갔습니다. 하루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민준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20년이 무너지는 날 밤에.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에 싱크대가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게 이 집에서 20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민지가 찾아온 건 장례를 치르고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그나마 견딜만 하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포장지가 반짝거렸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표정이었습니다. 형수, 좀 어때요? 많이 힘들지?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컵 2개를 들고 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민지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시고 나니까 집이 허전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제일 고생 많았는데 진짜로 나는 알아요. 형수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헌신. 그 단어가 귓속에서 한번 울렸습니다. 헌신. 나는 헌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았던 건데, 며느리로서 당연한 걸 했던 건데,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는 순간 뭔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민지가 컵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도 이해해줘요. 아버지 뜻이 그러셨던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유언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재산은 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게 맞는 거고, 아버지도 그런 분이셨고, 형수도 알잖아요. 아버지 옛날 사람이신 거. 옛날 사람. 맞습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도 기저귀는 갈아줘야 했습니다. 옛날 사람도 새벽 응급실은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건 다 현대의 며느리가 했는데 재산은 옛날 방식으로 나누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조금 데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형수한테 말하는 건데요. 오빠도 형수도 그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명의가 오빠로 됐다고 해서 형수가 나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달라지는 것도 없다.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다. 남편 명의 집에 사는 것과 내 이름 없는 집에 사는 것이 같다. 20년을 일했는데 내 이름 석자가 서류에 없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 내일이라도 남편이 마음을 바꾸면 저는 이 집에서 아무 권리가 없는데 그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지 씨.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아버님 간병하면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민지의 눈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병원비, 약값, 기저귀, 특수 매트리스, 욕창 방지용품. 내 카드로 긁은 것만 해도 적지 않아요. 민준 씨 월급에서 나온 게 아니라 4명의 카드에서 나간 거요. 민지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쓴 시간은요.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표정을 바꿨습니다. 걱정스러운 척하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수,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어느 집 며느리가 시부모 안 모셔요. 다들 하는 거잖아요. 다들 하는 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20년 동안 이 말은 항상 어딘가에 준비돼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지쳤다고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튀어나오는 말. 다들 해요. 왜 유독 당신만 힘드냐는 듯이. 저는 웃었습니다. 웃기려고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맞아요. 다들 해요.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다들 하는 거면 다들 그만큼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지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말 같았습니다. 형수, 솔직히 말할게요. 형수가 뭘 바라고 한 거예요? 재산 기대하고 간병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봉사. 저는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봉사. 내가 이 집에서 한 20년이 봉사였다고. 봉사는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대가를 바라면 순수하지 않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당연하다고. 이 집의 구조가 그 순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은 며느리가 한다. 공은 아들이 가진다. 희생은 당연하다고 한다. 보상을 바라면 욕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장 한 장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 씨. 민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과일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잠깐 그 자리에 있다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를 지나쳐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형수,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요. 괜히 일 키우면 손해는 형수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에 서서 닫힌 문을 봤습니다. 밖에서 민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부엌에서 미역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스불을 줄였습니다. 국자로 한번 저었습니다. 미역이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 동안 저는 이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숨을 쉬면서 밥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 구조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편이 살기 편하니까. 그런데 오늘 민지의 말이 그 구조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봉사, 다들 하는 거, 재산 기대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싸우려면 이 구조 전체와 싸워야 한다는 걸.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20년 동안 쌓인 이 집의 논리 전체와 미역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 나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다고. 그날을 자꾸 다시 떠올립니다. 억지로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오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잠들기 직전에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불쑥불쑥 원하지 않아도 올라옵니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던 그 장면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병원 6인실이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옆 병상에서 TV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줄을 달고 수액을 맞고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저는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있었습니다. 민주는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 갔습니다. 민지는 오후에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심을 드시러 병원 구내식당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둘이서. 저는 수액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담요가 흘러내린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창가 쪽 햇살이 얼굴에 직접 닿는 것 같아서 커튼을 조금 당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눈에 띄니까. 2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침대 난간 가까이 있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깥쪽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주름지고 가늘어진 손, 한때 공장을 운영하던 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손,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밥상 위에 올려놓았던 그 손.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뜨지는 못했습니다. 절반쯤. 그 눈이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정순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숨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손을 잡은 채로. 그리고 들렸습니다. 고마웠다. 세 글자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2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명절에도 생일에도 새벽 응급실에서 돌아오던 날에도 한 번도 없었던 말이 그날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병실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환자 앞에서 옆 병상분들도 있는 데서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뭐가 감사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에 힘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쥐는 힘. 아주 약했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을 때 시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아까 잠깐 깨셨다고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봤습니다. 11월 병원 바깥 나무들이 거의 다 잎을 떨군 상태였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됐다고. 이걸로 됐다고. 20년 동안 바랐던 말 한마디를 들었으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됐으니까. 유언장 같은 건 몰랐습니다. 그 순간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이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저는 날짜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유언장 하단에 적힌 날짜
2024년 11월 3일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고마웠다고 하신 날이 11월 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신 다음 날 유언장이 작성된 겁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올라오신 뒤 저는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민지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아는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였을 겁니다. 공증 전문 변호사, 유언장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사람. 시아버지는 그날 오전에 손을 잡을 힘도 없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숨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에 서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 시아버지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서명했다. 그렇다면 고마웠다는 말과 며느리 배제는 동시에 시아버지의 진심이었다는 것이 됩니다. 둘, 누군가 시아버지의 상태가 흐려진 틈을 이용했다. 손을 이끌었거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서명만 받아냈거나 저는 어느 쪽인지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병실에 없었으니까, 복도에 있었으니까.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만약 시아버지의 진심이었다면 고마웠다는 그 말은 진심이면서 동시에 20년을 지워버린 분의 말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지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누군가 개입한 거라면 그 손을 이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의 손을 잡고 서류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저는 병원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진단서들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결과지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 제가 모아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20년치 서류들이. 찾아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고마웠다는 그 말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언장 앞에서 시아버지가 진짜로 온전한 정신이었는지 그걸 알아야 했습니다.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온기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약하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었던 그 손. 저는 그 손을 기억하면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검색을 한 건 민지가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유언장 분쟁, 기업은 청구. 단어들을 하나씩 쳐봤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건조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봤습니다. 사무실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후기가 많을 것, 상속 전문일 것, 그리고 집에서 혼자 찾아갈 수 있는 거리일 것, 민준한테 말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리. 예약은 문자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민준이 출근한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과 반찬 두 가지. 민준이 먹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가벼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난 뒤라 좌석이 여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사본, 병원 진단서 묶음, 간병 기록 메모들, 제 카드 명세서 출력본. 무거웠습니다. 실제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된다고.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법률 관련 잡지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저도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식부터인지 시아버지 병원부터인지 아니면 20년 전부터인지 그냥 유언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부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적고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말하는 동안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처음으로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니까 목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유언장 사본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묶음을 봤습니다. 카드 명세서도 봤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시아버님의 의식 상태를 직접 확인하셨나요? 못했습니다. 그날 병실에 없었어요. 복도에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에 입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에 신우이가 데려온 분이 아닐까 싶은데 확인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신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지를 갖고 계세요. 저는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진단서 묶음 안쪽에 있었습니다. 꺼내서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그 서류를 꼼꼼히 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싸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싸울 수는 있다. 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쉽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언장 무효 소송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시아버님의 의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유언장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져오신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보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다만 이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담당 의사 소견이나 간호 기록 같은 걸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여분 청구입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해도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년 간병이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는 걸 입증하면 상속 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먼저 떼어낼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간병 기간, 강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져오신 카드 명세서, 병원 영수증, 이런 기록들이 다 증거가 됩니다. 일지 형태로 기록하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남편분이 어느 쪽이냐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배우자가 적극 협조해주면 훨씬 수월해지고 반대로 돌아서면 훨씬 복잡해집니다. 저는 잠깐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 고개를 돌리던 민준을, 침묵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던 민준을 복잡한 쪽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어요. 담당 의사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호 기록도 신청 가능하고요. 거기에 유언장 작성 당시 공증인 정보가 유언장 말미에 있을 텐데 그 공증인에게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시아버님의 의사 확인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담당 의사 진료 기록, 간호 기록, 공증인 정보,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추가 확보. 변호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게 재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재산, 솔직히 생각해봤습니다. 9억짜리 아파트, 양평 토지, 금융자산, 그게 탐이 나는 건지, 반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없었던 게 되는 게 싫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 집에서 2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되는 게, 그게 싫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감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소송은 결국 그 감정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찼습니다. 11월 바람. 저는 코트 단추를 잠갔습니다. 핸드백 안에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무게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무거워진 건지 아니면 조금 가벼워진 건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느낌. 20년 동안 이 집에서 이 감정을 들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 끊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싸울 수는 있다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일단은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아침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 걸음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한테도 다른 누구한테도.
다녀온 사실 자체를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증거를 모으고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거였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먼저 꺼내면 항상 제가 불리해졌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민준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가 있었으니까 그냥 있는 걸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밥상은 항상 차려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민준이 들어온 건 8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소리가 났습니다. 코트 벗는 소리, 손 씻는 소리. 저는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은 항상 그랬습니다. 결혼식 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에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 먹었어, 다녀왔어, 이런 말들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최소한의 소리를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된장찌개가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남기는 게 싫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담갔습니다. 수세미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거실도 조용했습니다. 안방에서 TV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TV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작게 말하는 것 같았는데 부엌과 안방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는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을 못하고 있다. 저한테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정순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뭔가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알아보는 것 같다. 그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직 확신은 아닌 것 같았지만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준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 침묵. 그냥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가겠어요? 또 침묵. 알겠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진짜로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요. 정순이가 움직이면 저도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골치 아파진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골치 아파진다. 제가 움직이면, 제가 싸우면, 제가 20년을 주장하면 민준한테는 그게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억울한지 아닌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불편해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안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가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다시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헹궜습니다.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하나씩 차례로 손이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히터를 틀었는데도 수돗물은 찼습니다. 저는 손이 차가운 걸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그걸 말해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내 편이 아닌 것과 내가 움직이면 골치 아파진다는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내 편이 아닌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어머니와 누나를 완전히 등질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골치 아파진다는 건 달랐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억울한지,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불편해지느냐만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20년을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침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저는 골치 아픈 변수였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물을 잠갔습니다. 행주로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도 닦았습니다. 다 닦고 나서 행주를 접어서 수도꼭지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불을 껐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수연이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결혼하고 나서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불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침대였습니다. 작은 침대.
아직 수연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박지현 씨 연락처를 받습니다. 오늘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한동안 봤습니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상담 감사했습니다. 말씀하신 진료 기록 사본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내일 병원에 직접 가도 될까요?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방 천장을 봤습니다. 스티커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릴 때 붙여놓은 별 모양 야광 스티커. 오래돼서 빛이 거의 다 바랬지만 아직 거기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도 골치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참고 맞추고 넘어가고.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서류에 이름 하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달라져도 됩니다. 골치 아파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였습니다. 안방에서 TV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민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방에서 천장에 바랜 별 스티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집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변호사 박지현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병원 원무과에 가시면 됩니다. 진료 기록 사본 신청서 작성하시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수령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는 답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뭔가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등을 돌리는 것, 이 집의 모든 사람과 맞서는 것, 법원이라는 곳을 처음 마주하는 것, 그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아래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물러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는 별 스티커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아직 거기. 시작은 작은 서랍 하나였습니다. 싱크대 아래 두 번째 칸. 거기에 영수증들을 넣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버리기가 애매한 것들, 나중에 확인해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거기 쌓였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영수증 묶음들, 접힌 채로 구겨진 종이들, 봉투 안에 넣어둔 서류들. 민준이 출근하고 난 뒤였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마자 저는 그 서랍 앞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서랍을 다 꺼냈습니다.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2019년 것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비 3만 원, 약제비 15,000원, 검사비 8만 원. 작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빽빽했습니다. 한 달에 10번 가까이 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들을 날짜 순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옆 서랍이었습니다. 거기엔 약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약국 봉투, 날짜와 약 이름이 적힌 것들. 시아버지 약이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장 관련 약. 봉투마다 복용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저는 그 봉투들을 볼 때마다 약 이름들이 기억났습니다. 손에 익은 이름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챙긴 것들이었으니까. 세 번째는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수연이 방 책상. 수연이가 쓰던 책상이지만 한쪽 칸은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간병 일지가 있었습니다. 노트였습니다. 작은 노트 3권. 표지가 낡았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하는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아버지 상태, 병원 방문 여부, 특이사항. 제 글씨였습니다. 촘촘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4일. 오전 허리 통증 호소, 진통제 복용, 오후 정형외과 방문, 도수치료 예약. 2015년 3월 12일, 새벽 2시 혈압 수치 높아 응급실 방문, 귀가 새벽 5시. 2015년 4월 1일, 식욕 저하, 미음 준비, 물 섭취 권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록은 계속됐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이 없는 날은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있는 날들은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년치가 3권 안에 빽빽하게.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걸 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시아버지 주무시고 나서 저도 피곤한데 그래도 노트를 꺼내서 적던 날들. 왜 적었는지 그때는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억해둬야 할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적어둬야 해서. 그뿐이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안방 옷장 위 박스에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밟고 올라가서 박스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열어보니 명세서 출력본들이 연도별로 묶여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 병환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가 정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쓸 일이 있을지 몰라 보관해온 것들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마트, 약국, 병원, 주유소. 그 중에서 약국과 병원 항목들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형광펜이 없어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금액들을 더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한 해에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 이후로는 더 늘었습니다. 투석 시작한 뒤로는 교통비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이 서류였습니다. 영수증 묶음들, 약 봉투들, 노트 3권, 명세서 출력본들, 진단서 사본들, 이것들이 다 한 집에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모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 서류들 하나하나 뒤에 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새벽이 있었습니다. 제 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3장에는 이 중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사할 때 쓰려고 사놓은 중간 크기 박스였습니다. 거기에 서류들을 정리해서 넣기 시작했습니다. 연도별로, 병원 기록, 약 기록, 지출 기록, 간병일지 순서로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법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는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기업은 청구,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들. 이 영수증 하나가 얼마짜리 증거가 되는지, 이 노트 한 권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박스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명세서를 보다가였습니다. 1월 명세서였습니다. 항목들을 보다 보니 기억이 났습니다. 그달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1월 셋째 주. 그런데 그달 명세서에는 제 생일과 관련된 항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외식도 선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달 약국 영수증이 5장이었습니다. 병원비 항목이 3개였습니다. 그 생일에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밥을 했을 겁니다. 시아버지 약을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잠들었을 겁니다. 생일이라서 특별히 다른 게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지금 이 명세서를 보니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박스에 넣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다 정리하기 전에는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박스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무게였습니다. 저는 그 박스를 수연이 방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수연이 침대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래 바닥에 앉아 있었더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한 컵 다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1월의 오후, 해가 짧아서 벌써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앙상했습니다. 바람에 마른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이 박스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0년이 종이 한 박스라니.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달랐습니다. 이게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 제가 한 것들이 증발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종이 위에 날짜와 금액과 글씨로 남아있다는 것, 유언장 3장은 저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 하나는 저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준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연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밑을 봤습니다. 박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저는 그 앞에 잠깐 앉았습니다. 20년치 시간이 거기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시간들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박스 옆면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가볍게 인사하듯이. 초인종이 울린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민준이 출근하고 2시간쯤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 목록을 보면서 병원에 신청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펼쳐놓고 볼펜을 손에 쥔 채로 초인종 소리를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지가 또 왔거나 시어머니일 거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73. 작은 체구, 항상 단정하게 파마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작은 핸드백, 단정한 머리.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외모에 속았습니다. 겉이 단정한 사람이 안도 단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펼쳐둔 메모지를 뒤집었습니다.
조용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물을 한 잔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앉아봐. 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폈습니다. 2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늘 등을 구부렸습니다. 오늘은 곧게 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지한테 들었어. 변호사 만났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거나 인정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순아. 목소리가 부드럽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타이를 때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는 목소리. 2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톤이었습니다. 네가 고생한 거 나도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세상이 다 그래.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어디 특별한 일이야.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내 시어머니 모실 때 나는 누가 알아줬어? 저는 들었습니다. 규환이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 돌아가신 분 뜻인데 그걸 법으로 따지겠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생각은 해봤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집안 시끄럽게 만들면 민준이가 얼마나 힘들어. 자식 낳은 엄마가 그걸 몰라? 자식, 수연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수연이를 앞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딸이 있는 엄마면 참아야 하지 않겠냐는 뜻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방식이 통했습니다. 수연이 때문에 참자. 수연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참자.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때마다. 하지만 수연이는 이제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저 변호사 만난 거 맞아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20년 간병하는 동안 제 카드에서 나간 돈이 있어요. 제 시간이 있어요. 그걸 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야, 정순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톤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말이라고. 하지만 막상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예상했어도 아팠습니다. 밥한 거, 청소한 거, 그게 얼마짜리야. 그게 다 며느리 할 일이지. 특별히 뭘 했다고 돈을 달라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왕복 2시간 거리 투석 병원 모시고 다닌 거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새벽 2시에 혈압 올라서 응급실 5번 모시고 간 거요. 기저귀 4년 동안 갈아드린 거요. 인지 기능 떨어지시고 나서 하루에 몇십 번씩 같은 질문 받아들인 거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 할 일이면 어머님, 그 며느리 할 일에는 대가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핸드백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결혼할 때 혼수 기억해? 저는 그 말이 나오리라는 걸 몰랐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뭘 해왔어? 이불 몇 채, 가전 몇 개. 우리 집에서 얼마나 더 보탰는지 알아? 그때 예단이 얼마였는지 알아? 30년 전 혼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그 두 가지가 동시에 30년 전 혼수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20년 간병이 혼수랑 상계가 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했습니다. 혼수 이야기 하시려면 그 혼수 이후로 제가 이 집에서 한 것도 같이 계산하셔야 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혼수는 결혼 시작할 때 한 번이었어요. 20년 간병은 매일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시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후회한다. 저는 뒤에서 봤습니다. 법 들이대면 가족이 남겠어. 민준이도 감당 못해. 내가 이기든 지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지금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확신이 흔들리는 건지 감정이 흔들리는 건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말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 집에서 이미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20년을 다 줬습니다. 이미 유언장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미 민준의 전화에서 골치덩어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야 합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볼펜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신청할 서류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진료 기록 사본, 간호 기록 사본, 인지 기능 검사 결과지 계속 적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녀간 거실에서
혼수 이야기가 울려 퍼졌다 사라진 공기 속에서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려다가 어디선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아직 뭔가 기대가 남아있을 때 나오는 것인지 모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눈물도 사라지는 것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다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메모지를 다 채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할 것들, 변호사한테 전달해야 할 것들, 확인해야 할 것들, 할 일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수연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건 열흘 뒤였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신혼여행 중에 이 집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해야 할 시간에 엄마의 싸움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날씨 어때? 밥은 잘 먹고 있어. 그런 말들만 했습니다. 수연이도 눈치를 챘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피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연이가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있었고 분위기가 달라졌던 걸 수연이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수연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결혼식 날만큼은 그냥 그날이어야 했으니까. 전화가 온 건 수연이가 귀국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 밑 박스를 꺼내서 서류 일부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추가로 요청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걸 찾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받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안부를 묻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수연아. 잘 다녀왔어? 응, 잘 다녀왔어. 엄마, 나 지금 통화 괜찮아? 괜찮아.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식 날 피로 현장에서 있었던 일 알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모가 엄마한테 유언장 보여줬다는 거, 할아버지 재산이 다 아빠 단독 명의로 됐다는 거, 거기 엄마 이름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드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알고 있었구나. 열흘 동안 신혼여행을 하면서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누구한테 들었어? 결혼식 날 친척 언니한테 문자 왔어. 엄마 눈치 보여서 말 못했다고. 나중에 꼭 확인해 보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이 결혼식 날부터. 엄마. 수연이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나 때문에 참은 거잖아. 결혼식 날 내가 있으니까 내 결혼식 망칠까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맞잖아. 엄마. 맞았습니다. 수연아. 엄마,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그날 엄마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좋은 결혼식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엄마, 수연이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렸습니다. 이제 참지 마.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참지 마. 그 말이 귀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 몇 초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가늘게 쉬었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 알아. 다 알아.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할아버지 기저귀 갈고 새벽에 응급실 가고 명절에 혼자 다 하고 아빠는 맨날 회사 타령이고 고모는 와서 타박만 하고 엄마 혼자 다 했잖아.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수연이 방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이름도 없는 거잖아. 엄마,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수연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열흘 동안 신혼여행 내내 이걸 안고 있었다는 것을. 새 남편 옆에서 웃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어딘가 구석에서는 계속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이가 알고 있다는 것, 수연이가 내 편이라는 것. 2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침묵했고 시누이는 본색을 드러냈고 시어머니는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라면서 다 보고 있었던 아이가. 수연아. 목이 조여왔습니다. 엄마. 응. 싸워. 엄마. 제발. 그 말이었습니다. 싸워. 저는 20년 동안 싸우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싸우면 제가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싸우면 안 된다고, 가정이 먼저라고, 아이 보는 눈이 있으니 참아야 한다고 그 말들을 내 안에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가 참기 위해 내세웠던 그 아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싸워 엄마. 저는 그 순간 울었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근 것 같았는데
어딘가 막혔던 것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오래되고 묵직한 것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목소리에서 딸의 목소리 하나에서 무너졌습니다. 수연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울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20년이 울었습니다. 새벽 응급실이 울었습니다. 수도꼭지 틀어놓고 혼자 울던 날들이 울었습니다. 생일날 밥을 하던 것이 울었습니다. 유언장 서류를 손에 들고 피로 현장에서 웃던 것이 울었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도록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달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뒤에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뭐든지 할게. 저는 말했습니다.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하려고 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마. 수연아, 엄마, 응. 엄마가 지면 내가 화낸다.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눈물이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수연이도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잠깐 그렇게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전화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연이 방벽에 등을 기댄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핸드폰을 손에 든 채로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왔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오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수연이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참지 마. 싸워 엄마. 엄마가 지면 내가 화낸다. 저는 그 말들을 하나씩 다시 들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20년 동안 저는 누군가 이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식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싸워도 된다는 말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그 말이 딸한테서 왔습니다. 제가 낳고 키우고 20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그 아이한테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남은 얼굴로 저는 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밥을 왜 하는지 알았습니다. 민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끝낼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에 진료 기록 사본을 신청한 지 일주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면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면서 채소 코너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박지현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카트를 세웠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오가는 채소 코너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순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데 뭔가 무게가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카트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기록 사본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검토했는데요. 네, 유언장 작성일 전후 진단 기록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작성일 기준 열흘 전 담당 주치의가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소견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기억력 현저한 감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압력 저하, 판단력 감소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단기 기억력 현저한 감소, 판단력 감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작성 당시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무슨 서류에 서명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치의 기록에 따르면 유언장 작성 열흘 전부터 이미 판단력 저하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트 채소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당근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주부가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마트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한가운데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기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담당 주치의의 증인 진술, 당시 간호 기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언장 작성에 입회한 공증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증인이 당시 시아버님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공증인을 어떻게 찾아요? 유언장 말미에 공증인 서명과 인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 가지고 계시죠? 네, 있어요. 말미 부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겠어요? 오늘 중으로요. 바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균열. 유언장이라는 단단한 벽에 금이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마저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부를 집었는데 한 번 놓쳤습니다. 다시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봉투를 들고 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바람이 찼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걸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유언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공증인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이름과 공증번호, 사무소 주소. 저는 그걸 사진 찍어서 변호사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증인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4주 중으로 연락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서류에 서명할 때 진짜로 무슨 서류인지 알고 계셨을까? 아니면 그냥 손이 이끌려서 서명하셨을까?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을까? 아니면 끝까지 당신 뜻이 있으셨을까? 그 대답에 따라서 제가 시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가 달라졌습니다. 고마웠다고 손을 잡아주셨던 분, 그 기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날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셨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유언장이 그게 시아버지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서류였는지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아야 이 20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게 지워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그 차이가 저한테는 컸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뭐 하고 다녀?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이 뭔데?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묻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갔을 겁니다. 민지한테서도 뭔가 들었을 겁니다.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서류 좀 받으러. 민준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서류? 아버님 진료 기록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뭐가 목적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습니다. 목적이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 서류 3장에 없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목적이에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민준을 봤습니다. 이 눈빛이 20년 동안 수도 없이 마주쳤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달라졌으니까 눈을 먼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 끓는 김이 올라왔습니다. 반찬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작아졌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연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변호사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4주 중으로 연락드릴게요. 4주, 일주일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침대 밑 박스가 생각났습니다. 20년치 서류들, 유언장은 그것들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날짜 위에, 숫자 위에, 글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기록이라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균열이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벽도 균열이 생기면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수연이 방 천장, 바랜 별 스티커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거기 붙어 있는 것들, 떨어지지 않고 버텨온 것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일이 있던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 나란히. 저는 그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혼자 왔을 때는 설득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왔을 때는 압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민지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위로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면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는 안방에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온 걸 알 텐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서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그만둬. 그리고 이 집에서 조용히 살아. 그게 다예요. 조용히 살아. 2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참아. 이 집에서 조용히는 항상 저한테만 요구됐습니다. 민지가 거들었습니다. 형수,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소송 가면 어떻게 돼요? 몇 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이 집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수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기든 지든 형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 씨, 네. 저 소송 취하하면 민지 씨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민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어떻게 하든 형수가 여기서 사는 건 보장되고. 보장이요? 저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법적인 보장이요? 서류로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말이요?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의가 오빠 단독인 집에서 제가 사는 게 보장된다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가 마음을 바꾸면 저는 아무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부부 사이에.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부부 사이니까 말 안 해도 된다는 거 저는 믿지 않아요. 이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가 그를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민준이 소파 옆 빈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정순이한테 좀 얘기해. 내가 얘기해야 들을 거 아니야. 민준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봤습니다. 이 눈이 결혼식 날 밤에 고개를 돌리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전화하면서 골치 아파진다고 했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오늘도 침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아들을 봤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자기 편에서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정순이 편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아버지 유언이고 가족일이고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 제 말 다 들어봐요. 시어머니가 멈추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자른 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정순이가 20년 동안 한 거 저 다 봤어요. 제가 회사 핑계 댈 때마다 정순이 혼자 병원 갔어요. 제가 명절에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정순이 혼자 다 했어요. 새벽 응급실도 정순이었어요. 기저귀도 정순이었어요. 저는 그냥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유언장에 없는 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시어머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당황해서 분노로. 야 이민준, 어머니, 아버지 유언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어머니가 개입하셨잖아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지가 소파 쿠션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그날 병실에 어머니 계셨어요. 민지도 왔었고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정순이는 복도에 있었고 아버지 혼자 그 서류에 서명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규환이가 직접. 어머니, 민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때 상태가 어떠셨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침묵. 당신 아들이에요. 거짓말하면 알아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뭔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 숨겨온 무언가가 흔들리는 건지. 민지가 나섰습니다. 오빠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지야,
민준이 누나를 봤습니다. 너도 알잖아. 민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핸드백을 드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73의 손, 평생 가족을 쥐고 살아온 손. 그 손이 오늘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분노도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후회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하면 후회해. 엄마 말 믿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이미 20년을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민준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셨습니다. 민지가 핸드백을 들고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를 한번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패배감인지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거실에 민준과 저만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시다 남긴 물잔,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순아,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미안해. 두 글자였습니다. 2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두 글자. 죄송합니다도 내가 잘못했어도 아닌 그냥 미안해. 짧고 낮은 목소리.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2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응급실 새벽들을 돌려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민준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토요일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이었지만 햇살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이 밝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 내 편에 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 편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습니다. 분명히 늦었습니다. 20년 전에 이 말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응급실 새벽마다 이 말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유언장을 알았을 때 이 말이 먼저 있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있는 것과 끝까지 없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에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아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의 제안이 온 건 소송 접수 사흘 전이었습니다. 변호사 박지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수연이 방에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것들을 변호사가 요청한 순서대로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요. 저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연락 왔습니다. 시어머님 측 법무사를 통해서요. 정식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합의로 마무리하고 싶다고요.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사였습니다. 정식 소송 대응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증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달라졌을 겁니다. 변호사 박지현 씨가 공증인에게 접촉했고 공증인이 당시 시아버지 상태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민준이 유언장 작성 당일 병실 상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이쪽에서 진짜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래요? 재산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정리하겠다고요. 아파트 매각 후 정순 씨 몫으로 3분의 1, 토지는 아들 명에 유지하되 금액으로 환산해서 일부 지급. 대략 계산하면 3억 원 초중반 정도 됩니다. 3억.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크다면 큰 돈이었습니다. 20년 전 29살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숫자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숫자를 들으면서 드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흥분도. 정순 씨 의향이 어떠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상대방 측이랑.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합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대리인끼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가 직접 만나면 감정이 개입될 수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직접 만나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어서요.
합의 자리는 사흘 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잡혔습니다. 상대방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법무사가 앉았습니다. 저는 박지현 변호사와 함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6개, 창문 하나. 창밖으로 12월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지난번 집에서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단정한 파마, 겉모습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이 달랐습니다. 뭔가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73이라는 나이가 갑자기 더 실감나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의서 검토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법무사가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손짓으로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저 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서 제가 한 것들이 유언장 3장으로 없어지는 게 싫었어요. 그게 싫었어요. 억울했어요. 서류에 제 이름이 없다는 게, 제가 이 집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되는 게. 시어머니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머님이 처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유언장보다 더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어머님, 저 3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 말 한마디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 12월 하늘이 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억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저는 기다렸습니다. 고생했어. 3글자였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법무사와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73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고생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들으니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 말을 받아들이는데 눈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조용히. 한참 뒤에 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주 작게. 법무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정리하는 신호였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합의서 초안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럼 금액 조건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씨, 저는 변호사를 받습니다. 합의금은 받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변호사가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금액은 2억 5천으로 낮춰요. 대신 합의서에 한 문장을 넣어주세요. 법무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떤 문장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정수는 이규환의 간병과 가사에 20년간 헌신하였으며 그 기여를 인정한다. 이 문장을 합의서 본문에 넣어주세요. 법무사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그 문장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넣어요. 박지현 변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적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정수는 20년간 헌신하였으며 그 기여를 인정한다. 법원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합의서에 적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집의 사람들이 서명하는 서류에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이 제 이름을 지웠다면 이 문장은 제 이름을 되살리는 거였습니다. 합의서 검토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금액, 지급 방식, 시기, 조건들. 변호사와 법무사가 조율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각자 앉아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습니다. 적개심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 싸워온 사람의 피로.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조금 뭔가 다른 것.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저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합의서가 완성됐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 하나하나를. 중간에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20년간 헌신하였으며 그 기여를 인정한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법무사가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읽으셨습니다. 펜을 드셨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저를 한 번 더 보셨습니다. 저는 그 눈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명하셨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저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합의서를 봤습니다.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이정순, 제 이름 3글자가 적힌 자리, 여기에 서명하면 끝이었습니다. 소송도 없고 법원도 없고 더 이상의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공식적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양쪽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무사가 자기 사본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코트를 여미셨습니다. 핸드백을 드셨습니다.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잠깐.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73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작고 단정하고 조금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서 이상하게도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워하는데도 힘이 든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박지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서 사본을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변호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 합의서가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20년간 헌신하였으며 그 기여를 인정한다. 는 문장이 들어있는 서류가 유언장 3장이 지운 이름이 합의서 1장에 다시 적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응급실들이 기저귀를 갈던 날들이, 생일에 혼자 밥을 하던 날들이, 그것들은 합의서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위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쪽으로, 12월 바람 속으로. 봄이 왔습니다. 12월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달력이 3장 넘어가는 동안 세상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무에 싹이 돋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바람에 뭔가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매일 아침 느꼈습니다.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합의금 일부로 얻은 전세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하나. 20년 동안 살던 집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이정순, 임차인, 제 이름 3글자가 첫 줄에 적혀 있는 계약서. 저는 이사 오던 날 그 계약서를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혼자. 그리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민준과는 합의 이후 2달 동안 같은 집에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까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저녁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가끔 먼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밥을 먹다가였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제가 먼저 꺼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먼저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정순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는 말밖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합의해요. 우리는 그날 저녁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혼자 하던 설거지를 그날은 나란히 서서 같이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물소리만 났습니다. 이상하게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함께였습니다. 이사 온 지 1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왔습니다. 남편 재현이와 함께 손에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화분이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새 집에 꽃 있어야지. 저는 그 화분을 받았습니다. 창가에 올려놓았습니다. 봄 햇살이 드는 창가, 흰 꽃이 햇살을 받았습니다. 수연이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작잖아.
작아도 엄마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거, 맞았습니다. 작지만 제 거였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제 거였습니다. 계약서도 열쇠도 창가 화분도. 우리는 셋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특별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부엌에서 만든 첫 번째 밥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재현이가 잘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밥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민준을 위해, 시어머니가 올 때면 시어머니를 위해. 항상 누군가를 위한 밥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밥은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차린 밥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수연이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가 화분에 햇살이 닿았습니다. 흰 꽃이 환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원한 게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이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면 욕심이 됐고 욕심은 며느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웠습니다. 조금씩 매일 오랫동안. 그런데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51살이었습니다. 20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앞에 있었습니다. 아니, 2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앞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첫 번째, 제주도 혼자 여행. 두 번째, 요리 수업. 세 번째, 이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 네 번째, 수연이랑 한 달에 한 번 밥. 다섯 번째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원하는 게 뭔지 너무 오래 모르고 살아서 다섯 번째부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알아가면 됐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무에 연두빛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리고 작은 잎들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잎들을 봤습니다. 올해 20년이 생각났습니다. 응급실 새벽들, 기저귀 갈던 날들, 욕실에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울던 날들, 유언장 3장을 읽던 피로연장, 시어머니의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수연이의 이제 참지 마, 민준의 미안해, 회의실에서 시어머니의 고생했어, 합의서의 이정수는 20년간 헌신하였으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집, 창가 화분, 봄 햇살, 핸드폰 속 5가지 목록.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년에 비하면. 하지만 이게 제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드립 커피였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처음 산 것 중 하나였습니다. 드립포트, 원두, 필터. 전에 살던 집에서는 항상 인스턴트였습니다. 빠르게, 간단하게, 다른 사람 것도 같이. 혼자 드립 커피를 내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었습니다. 커피가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따뜻한 향이 작은 부엌에 퍼졌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서서 향을 맡으면서 이게 사치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창가에 놓았습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화분 옆에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는 간병 소리도, 남편 전화 소리도, 시어머니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게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게 그냥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조용함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 나무에 연두빛 잎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면서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어졌습니다. 봄이라서, 따뜻해서, 커피가 맛있어서, 이 작은 집이 제 것이어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오후 내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내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챙기지 않으면서,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봄 햇살이 화분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흰 꽃이 그 빛 안에서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봄 햇살을 느끼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